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어차피 지훈이한테 갈 집이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재산도 있으면서 왜 우리가 사는 집에까지 욕심을 내세요? 그만 욕심 부리고 우리가 사는 집은 지훈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5세 신영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자 지훈이를 위해 선택했던 큰 집이 어떻게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던 시간을 이렇게 말로라도 하고 나면 좀 후련할 것 같아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5세로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부산 토박이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부산을 떠난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부산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평생을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크게 모자랄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는 평범했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아들 하나만 낳은 거 말고는 아쉬움이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아이한테 온 정성을 쏟으며 평범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던 결혼 생활은 아쉽게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쁘게 살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음주운전한 차에 치이면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아이를 홀로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 사이 아들은 말수가 적어진 채로 공부에 매진했고 대학과 군대를 가면서 저와는 떨어져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면서부터 인사를 드린다고 다시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난 뒤부터는 저의 집에 아들과 예비며느리가 자주 들렀어요. 예비며느리가 성격도 싹싹하니 이뻐서 결혼하겠다고 할 때 흔쾌히 집을 하나 해주었었습니다.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혼생활하기엔 충분한 집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연금으로 충분히 제 노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게 남겨준 돈은 건들지 않고 남편과 사별한 후 20년 동안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아들이 결혼할 때 조금 더 빨리 경제적으로 자리 잡으라고 집을 사주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었었는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또 다른 행복함이 오더군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의 제 인생은 아들이 전부였지만 이젠 손자 지훈이가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손자 녀석한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손자 지훈이는 제게 있어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때나 임신했을 때 그리고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여전히 다 기억이 나서 손자 녀석과의 만남은 더없이 감동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처음 만난 지훈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제 검지손가락 하나로 잡으며 너는 이제 우리 집의 보물이야 라고 속삭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지훈이는 제 삶의 이유가 됐어요. 지훈이 첫 유치원 입학식 때도 유치원 발표회 때도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첫 운동회 때도 제가 항상 함께했죠.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가 지훈이를 제게 맡겨주는 것만 해도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매일 같이 놀이터에 데려가고 간식을 챙겨줄 때 날 보면서 웃어주는 손자 녀석의 표정과 웃음소리가 제 하루를 밝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손자 녀석이 9살 생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지훈이도 이제 점점 커가고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지훈이가 뛰어놀기엔 공간이 부족하고 지훈이 방이 좀 더 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저도 손자를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집과 조금 더 좋은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큰 집을 사줘야겠다고 쉽게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가면서 부족한 돈은 제가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요. 이 모든 결정은 오직 지훈이를 위해서였어요. 아들 며느리는 제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겠지만 지훈이는 그게 아니니까 지훈이가 20살이 되면 성인이 된 기념으로 그때 지훈이 명의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취득세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재산세 같은 세금 문제로 아들 며느리 돈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일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집이었지만 지훈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한 제 자신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동네도 더 좋고 평수도 더 큰 집으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지훈이가 이사하던 날 지훈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 품에 와락 뛰어들며 환하게 웃으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할머니도 너무 좋아요. 우리 숨바꼭질하자. 손자 지훈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하나에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이삿짐을 정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지훈이와 함께 커다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매번 바쁘다고 지훈이를 제게 맡기고 밖으로 다니던 주말에 아들 부부는 외출도 하지 않고 우물쭈물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한참을 쭈뼛대더니 제 앞에 앉더군요. 엄마, 그런데요. 이 집 지훈이 앞으로 명의를 바꾸면 어떨까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사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됐고 세금 문제가 겨우 해결된 상황인데 명의를 변경하자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명의를 지훈이 앞으로 바꾼다고? 네, 지훈이 미래를 위해서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건지 살던 작은 집을 팔 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왜 그러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20살이 되면 내가 알아서 명의 이전해 줄 테니 그때까지는 내 명의로 해 둘 거다. 이 말만 해주고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과 동그랑땡을 만들어서 아들 며느리 냉장고에 넣어두고 지훈이가 갖고 싶어 했던 아이폰과 뽀로로 케이크를 사주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아들이 집명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은 보는 게 편치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전에 문화센터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지훈이를 몇 년은 더 봐줘야 하는데 체력이 딸리면 안 되잖아요. 더 건강하게 지훈이를 만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에 지훈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지훈이를 데리고 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좀 놀고 들어와서 씻기고 간식 먹이고 같이 책도 읽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이야기도 듣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전 그냥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깨지고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건 제 생일날이었는데요. 사실 남편과 사별한 후 제 생일은 의미가 거의 없어졌었고 아들과 둘이 케이크 하나 나눠 먹는 날로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의미를 두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생일이란 게 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지훈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제 생일이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지훈이랑 저랑 저의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날로 자리를 잡았었어요. 제 생일이지만 아들, 며느리 먹고 싶은 거 해놓고 함께 밥 먹는 게 좋았고 그리고 손자가 생일 축하한다며 안아주기만 해도 좋은 날이라 올해도 그럴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준비했죠. 그리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잡채랑 동그랑땡도 만들려고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날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쩐지 서둘러 끊으려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 저녁에 몇 시에 오니? 지훈이 학원 끝나면 내가 데리고 올까? 너 좋아하는 미역국이랑 갈비찜 그리고 잡채도 다 해놨어. 퇴근하고 와서 같이 먹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죠. 아, 엄마 오늘은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지훈이도 집사람이 챙길 거라 오늘은 그냥 집에 계셔도 돼요. 회사 일이랑 지훈이 새 학원 알아보는 것 때문에요. 다음에 갈게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바쁜데 전화라도 해줘서 고맙다.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웃어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변이 사라지고 사막 한가운데 저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함께 먹으려고 만든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한없이 초라하고 우울해지더군요. 내가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했나 싶으면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늦었지만 어제 생신 축하드려요. 주말에 지훈이가 어머님이랑 놀고 싶어 하는데 주말에 지훈이 좀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어제 정말 못 올 정도로 바빴니?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너 좋아하는 갈비도 하고 지훈이 좋아하는 잡채도 해놨었는데 말이다. 제가 조심스레 물으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요. 지훈이 새로운 학원 알아보고도 일이 많았거든요. 어머님이 이해해주세요. 어머님이 이해 안 해주시면 누가 이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 시간을 썼는데 너희는 전화 한 통화하는 시간도 못 내는구나.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뭔가 단단히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에 며느리가 지훈이를 봐달라고 해서 지훈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네를 탈 때 뒤에서 밀어주다가 기운이 좀 없어져서 지훈이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 동네 애기 엄마가 와서 말을 걸더군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할머니신가 봐요. 전 옆동에 살아요. 지훈이네랑은 친해요. 하면서 옆에 앉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게 그러더군요. 어지간하면 집 명의는 아들 며느리나 손자한테 주라고 며느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왜 시어머니 명의로 하셨냐고 하더라고요. 집안일을 동네방네 떠든 것도 기분 상하는데 제가 집에 욕심을 크게 부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더 기분이 나빠져서 아들 며느리한테 화가 다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기분은 상했지만 대꾸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 입에서 집 명의 이전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내줬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기본적인 예의도 없구나. 집 명의를 바꾸라는 얘기는 더는 하지 마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 부부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차피 지훈이한테 갈 집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재산도 있으면서 왜 우리가 사는 집에까지 욕심을 내세요? 그만 욕심 부리고 우리가 사는 집은 지훈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명예 이전 문제가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너무 못 자서 그런가 너무 힘들어서 지훈이 데리러 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지훈이 봐주는 건 어렵겠다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몇 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괜찮은지 어디가 많이 아픈지 물어보는 전화인 줄 알고 저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집 문제로 화가 나셨다고 지훈이까지 안 봐주시면 어떻게 해요? 당장 아이 맡길 데도 없는데 지훈이 안 봐준다고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내 입장과 내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들 입장만, 지들 기분만 얘기하고 끊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화가 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 명예 누구 건지 알지? 그 집 팔아버릴 거다. 그리고 네 자식은 니들이 키워. 이젠 오라가라 해도 안 갈 거니까 니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아들만 믿고 의지하고 살며 오냐오냐 키운 제 탓이려니 생각합니다. 이젠 그걸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아들도 제대로 살 테니까요. 아들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를 남기더군요. 죄송하다라는 문자를 내심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혹시나 죄송하다라고 하면 제가 마음이 흔들릴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냐고 엄마 인생만 힘들면 되지 자기 인생까지 힘들게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 큰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아들은 끝까지 제 희생만 강요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제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들놈은 살고 있는 집을 지우니 명의로 해주면 더 잘하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아들놈 옆에서 며느리는 친구들은 신혼집으로 지금 집 정도를 받고 결혼하는데 자긴 너무 작은 걸 받고 결혼했다며 지금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 해준 거 6년 동안이나 제 생활은 포기하면서 지훈이를 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 명의 이전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억울하고 서운하단 말만 하더군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인생 살자. 저도 제 인생 알아서 잘 살 테니 이젠 연락 끊자고 말이죠. 그리고 처음 신혼집 해준 만큼 돈 줄 테니 지금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제 집에서도 내쫓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으니 저도 그에 맞게 대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으니 서너 군데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 며느리가 신혼집으로 전에 살던 동네에 똑같은 집은 아니지만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가 공실로 나와 있길래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곤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 명의로 부동산 매매를 해야 하니 점심시간에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말을 못 알아듣고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손자한테 넘기는 줄 알고 손자 인감을 다 떼왔더라고요. 전에 살던 작은 평수의 아파트 매매하는 돈은 내줄 테니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어요. 아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다가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하더군요. 이 집 계약 안 하면 그나마 국물도 없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가로채려는 순간 아들이 알았다면서 도장을 찍더라고요. 집 매매한 후에 생긴 세금도 아들 보고 알아서 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면서 아들한테 딱 한 달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비우고 매매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는 시간이 딱 한 달이라고 말이죠. 손자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 결단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귀한 손자도 못 볼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저는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아들 며느리가 살고 있던 큰 집은 바로 팔렸고 아들 며느리는 전에 살던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뒤 늦게 찾아와 죄송하다며 자신들의 생각이 짧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에 미안하다는 말만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결혼 생활에서 제 자신을 독립시킨 그 날부터 저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제 인생도 좀 편해지다 보니 제 금쪽 같은 손자 지훈이한테서 가끔 연락이 오고 저의 집에 와서 자고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봐주는 일은 하지 않고 아들 며느리가 바쁘면 저의 집에 아이를 맡기게 하거나 제가 보고 싶을 때 보러 가서 같이 햄버거도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옵니다. 손자 지훈이는 종종 제 옆에서 웃으며 할머니 난 큰 집 아니어도 할머니가 좋아요. 라고 말해줍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홀로 지내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고 외롭지만 지금처럼 아들 며느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잘 지내보려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스스로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응원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도 여자야. 아내로서도 외로웠어. 친권 양육권은 네가 다 가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세 김민수입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제 아이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준 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과 그로 인해 제가 아내와 처가에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해 오며 나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위험하고 고된 일이 많지만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한다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도 한 여인이 다가왔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늘 제 일에 예심을 보여주었고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내와 제가 함께한 시간들은 제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랑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며 힘든 일도 더 잘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제겐 그곳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무렵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일은 여느 때처럼 바빴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만큼 마음 한편에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니 아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장 동료가 저를 불렀습니다. 무언가 꺼내기 어려운 듯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입을 떼었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듣고 마음 상할지도 몰라. 뭔데 그래, 대체 무슨 얘기가 그렇게 심각해? 동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 아들도 데리고 말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그것도 갓 태어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예감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장 동료가 말해준 주변 CCTV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오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제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이건 밝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화면 속에 나타난 장면은 제가 믿고 싶었던 모든 걸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CCTV 영상 속 아내는 분명 아내가 우리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남자와 모텔 안으로 웃으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내와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아내는 저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든 게 더 괴로웠습니다. 결국 아내가 있는 곳을 수문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를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아내는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서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알아? 아나도 나대로 외롭고 힘들었다고. 나도 여자야 아내로서도 외로웠어. 저는 아내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완전 상처받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들을 데리고 그러는 건 너무하지 않아?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가다니. 내가 그렇게 부족했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외면하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그냥 당신하고 사는 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가득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아들과 저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는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로서, 남편으로서 자존심을 바닥까지 깎아먹는 일이었죠. 그저 아내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처가 식구들은 오히려 제가 부당하게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몰아세우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한 아내를 꾸짖어야 하는 장모님이 아내와 함께 저를 고소를 하다니요. 저는 그동안 아내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지만 처가 식구들의 말은 마치 제가 모든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제 마음도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처가에서 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후 저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냉정한 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가 고소를 당한 뒤 아내와 다시 만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의 앞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러나 아내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당신이 뭘 하든. 나는 더 이상 이 가정에 남아있을 생각 없어.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쓰고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린다는 현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그 태도에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해야 하는 거잖아. 아내는 피 웃더니 저를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키워난 이제 자유롭고 싶어 친권과 양육권도 포기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내의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조차 그만두겠다는 아내의 모습에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더는 아내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넘어 아내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아이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이후 처가의 냉담한 대응과 추가적인 고소협박이 있던 며칠 후 처가 식구들과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설득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전혀 협조적인 태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저를 적대시 하기만 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우리 딸의 사생활을 그렇게 침해한 건 문제가 크네. 자네가 이번 일로 우리 가족 얼마나 망신 줬는지 아나? 저는 억울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배신을 당했어도 가정을 지키려 했던 사람인데 저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말에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알아주셔야죠. 전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하지만 장모님이 저를 무시하면서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을 우리 사위로 맞이한 게 후회스럽네. 지금 당장 이혼을 진행하고 더 이상 우리 딸에게 접근하지 말아주게나. 장모님과 장인 어른은 저에게 한마디 사과나 위로는커녕 추가 고소 협박까지 받게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등 돌림을 당하는 이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저를 배신하고 아들을 저에게 떠맡긴 채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 갑자기 아내가 집에 와서 잠시 아이를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마음을 돌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잠깐 아이를 보고는 다시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새벽이 되어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내가 남긴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는 단 한마디 인사조차 남기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너무나 황망하고 씁쓸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저를 배신한 모든 상황이 가슴을 찌르는 듯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아이는 저와 함께 남겨졌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아내에 대한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혼자 아이를 돌보며 점점 더 강해져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견뎌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제가 배우게 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된 가족은 오직 제가 지켜야 할 아이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권과 양육권, 포기각서를 남기고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저는 참담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무너져 있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울어대고 저도 지쳐가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해지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로 남기 위해서라도 아내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가의 부당한 고소에 대해서도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불륜에 대한 증거와 함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을 정리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직권남용 혐의로 저를 고소한 처가의 고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항변할 자리도 모았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포기각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아내가 어떤 식으로 아이와 저를 방치하고 떠났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판이 열렸고 법정에서 아내를 오랜만에 직접 대면하게 됐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아내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내의 불륜 사실과 아이를 방치하고 떠난 일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했습니다. 제가 힘겹게 준비한 증거들은 아내의 행동이 아이와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아이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변호사는 아내의 불륜과 무책임한 친권 포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게 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아내는 냉소적인 웃음을 보이며 고개를 반대로 돌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복잡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문제를 통해 아이와 저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아내는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됐습니다. 또한 처가 식구들의 직권남용 고소도 허위로 판명나면서 모두 기각되었고 저는 법적으로도 떳떳함을 증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후 저는 홀로 아이와의 삶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아이가 웃어주고 제품에서 잠들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동안의 고통과 분노가 조금씩 씻겨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이제 제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너만을 행복하게 키울게.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혼자 남겨졌을 때 느꼈던 절망감과 배신감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 깊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더는 아내에 대한 원망도 처가에 대한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은 제 인생을 온전히 아이와 저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얘기 많이 나눠주세요.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저 역시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나와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나누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응원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며 하루하루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엄마, 이 사업만 잘 되면 우리 부자가 될 거예요. 돈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에 사는 61세 최순자입니다. 평범하게 남편과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지금 제 마음은 너무 아프고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가족의 배신을 겪고 있으니까요. 저는 작은 마트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젊었을 땐 힘들었지만 아이들 얼굴 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바람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떻게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 군산 변두리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이라기보다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방 하나였지만 저희는 단칸방에서 함께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저희는 그런 일상을 좋아했어요. 결혼 초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터에서 땀을 흘렸고 저는 작은 마트에서 일하며 가정의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그 모습에 매일 힘을 얻었어요. 저희는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이든 용돈이든 부족함 없이 채워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더 아끼고 더 아꼈습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쩌다 일이 잘 풀려서 외식을 하게 될 때면 그 기쁨을 얼굴에 숨기지 못하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웃음이 저희에겐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큰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내가 동생 잘 챙기게요 하며 저희를 돕곤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큰 아이를 보며 자랑스러워하곤 했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속 깊고 착하다니 참 다행이야 라고 말하며 서로 안심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끔 미리 늦어져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못할 때면 큰아들이 동생 손을 꼭 잡고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차 저희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은 이전과 다르게 저희와 거리감이 생겨났고 큰아들이 점점 제 의견에 고개를 돌리는 일들이 잦아졌어요.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하면서도 가끔 섭섭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다 커가는 자식들한테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마음 깊이 믿고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는 조금씩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며 자립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저의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학자금 대출까지 받으며 공부시켜야 했지만 언젠가는 큰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 가정을 책임지고 저희를 도울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금은 힘들어도 자식들을 키우고 나면 우리도 여유로워질 날이 오겠지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쳐 있을 때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위에 저희는 가진 것 없이도 늘 버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의 모든 인생 목표는 오로지 자식들의 성공과 행복이었으며 제 나름대로 우리 애들이 나중에 내가 아낀 이 돈으로 집도 사고 결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며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그때는 그 희망이 저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저희 부부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응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가족에게 작은 불안감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을 믿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언젠가부터 큰 아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기 시작했고 가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지만 아이고, 우리 아들도 다 컸으니 이제 부모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지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쌓아왔던 저희 가족에게 다가오는 변화는 너무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졸업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던 큰 아이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고 그런 상황이 몇 달 몇 년 이어지면서 저희는 점점 더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취업은 운도 따라줘야 하는 법이야,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며 큰 아들을 위로했고 남편 역시 그런 아들에게 항상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이가 어렵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좋은 사업 제안을 받았다며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큰 아이는 그 제안이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저희 부부에게 투자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아들이 의욕을 불태우며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돈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그 돈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고 아들도 저희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희망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
사업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불안했지만 이제 와서 발을 빼기엔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큰 아들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자금을 더 보태면 정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다며 제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저를 쳐다보는데 마음속에서 고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큰 아들은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며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큰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 대출은 너무 위험하다고. 혹시라도 실패하면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말했지만 큰 아이는 이미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돌리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도 큰 아들에게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설득하려 했지만 큰 아이는 이건 자기 인생 문제라며 자기도 이제 다 컸고 부모님 돈으로만 살 수 없다며 이번엔 자기 힘으로 해결할 거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더군요. 큰 아들의 태도에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정말 알기나 해.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힘을 써왔는지 생각도 안 하냐. 남편의 분노에도 큰 아이는 굴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큰 아이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어떻게든 아들을 믿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큰 아이는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고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란스러웠고 큰아들이 어떻게든 성공하길 바라며 기다렸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서 정말 멀어지려는 건 아닌지 씁쓸해했습니다. 당장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남편과 함께 큰 아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아들과의 연락이 점점 끊기고 그동안 들어간 투자금은 점차 남편과 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큰 아들의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았고 걱정과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저희에게 전해졌습니다. 큰 아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낯선 남성 2명이 찾아와 당신들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며 목소리를 높이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까마득해져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까스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채권자들은 저희에게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이자도 갚지 않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대출 보증이니 부모님께서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가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보증을 선 적도 없습니다. 그건 아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남자들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며 큰 아들이 어디 있는지나 알아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채권자들이 돌아간 뒤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방법을 찾았을 텐데 모든 걸 숨기고 있다가 결국 저에게까지 일이 닥친 것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믿고 기다려줬던 시간들이 헛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큰 아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큰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되었고 남편은 분노와 실망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애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지. 남편은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방을 나가버렸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로 저와 남편은 마치 누군가에게 속은 듯한 기분에 시달리며 큰 아들의 빚쟁이들로부터 도망치듯 매일을 지냈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작은 아들이 저희를 보며 형이 정말 그런 거냐며 형이 그럴 리가 없지 않냐고 믿을 수 없다는 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작은 아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가벼운 대답으로 넘기려 했지만 결국 작은 아들도 큰 아들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며 형이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아들을 보며 더욱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큰 아들이 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큰 아들을 보자마자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내가 그렇게 너를 믿었는데 왜 이러는 거냐고 소리를 쳤지만 큰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아버지 제가 이 일을 성공하면 우리 가족도 좋은 날이 올 거라며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좋은 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좋은 날이냐? 저는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 아들은 그런 저희를 보고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일을 이해해 달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큰 아들이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눈빛은 보여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저희를 설득하려는 듯 사업이 성공하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큰 아들을 향해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지 말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큰아들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며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큰 아들은 저희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고 저는 차갑게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과의 갈등이 정점에 다다른 후 결국 큰아들은 저희 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큰아들이 마음을 돌리고 가족에게 돌아와 줄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연락이 끊긴 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빚쟁이들만 집에 찾아와 저희를 더욱 더 피곤하게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주름진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가득했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우리도 나이 들었으니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작은 애랑 함께 살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허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큰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 언젠가 내 앞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 볼 거야 라고 말하는 남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여전한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큰 아들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혹시 큰 아들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합니다. 이제 저희는 작은 아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가끔 저희를 위해 조용히 형의 안부를 물으며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작은 아이는 힘든 상황에서도 저와 남편을 위로하며 엄마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큰 아들에게 품었던 실망과 배신감이 잠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끝까지 믿고 싶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오히려 저희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았던 저희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조금은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큰 아들이 언젠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인 감정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고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안 사돈 재수 없으니 여기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51세 장유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겪었던 시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아이를 낳으면서 친정 아버지의 장례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 제 사연과 그로 인해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0살이 되던 해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다정다감한 성격이 아버지와 많이 닮아 제가 한눈에 반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남편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연애와 우여곡절 없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고, 저도 결혼 후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평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서로의 부모님께도 예의를 다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약간 엄격한 성격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도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라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남편과 저 둘 다 정말 행복해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만삭이 되어가며 곧 있으면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께서 무척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출산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정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장례식에 가서 마지막 인사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자식된 도리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손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이한테 안 좋은 기운이 닿는다며 저를 장례식에 못 가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장례식장에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못 드린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운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버지 발인 때만이라도 잠깐 다녀오겠다고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 아버지 장례는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정확히 일주일 뒤 저는 드디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분만이고 처사이라 그런지 정말 힘들게 출산했지만 아이를 보고 있으니 참으로 감격스러웠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도 잠시 제 아들의 출산 소식을 들은 친정 엄마와 오빠가 저를 보러 병원에 왔다가 시어머니한테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친정 엄마와 오빠 앞을 막아서면서 상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손주한테 재수가 없을 수 있으니 들어오지 마시라며 집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친정 엄마와 오빠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속상했고 시어머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출산을 해보니 친정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문 앞에서 엄마가 발길을 돌리시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죄송하고 슬펐습니다. 제가 출산 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있는 와중에 제 친정 가족들이 저와 제 아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제 아이는 친정 엄마한테 첫 손자인데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10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 친정 식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저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바보 같은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머님의 의견에 따르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정 가족과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산후조리를 친정 엄마 대신해서 직접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처음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있기로 했던 저를 손주 건강에 해롭다고 하시면서 일주일 만에 퇴원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거실 소파에 누워 TV 드라마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보시는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아기한테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회용 기기기를 못 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기 돌보는 것까지 제가 다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지친 상태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청소나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끼니도 챙겨야 하는 상황까지 되어서
시어머님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고 잘해주시는 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도와주고 있다고 믿었고 저는 그 상황에서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이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남편한테 어머님을 빨리 본가에 돌아가셔서 편히 쉬시게 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해서 겨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뒤로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21년 동안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만 갔습니다. 아들 출산하면서 겪은 사건과 비슷하게 시어머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부부는 그저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제 기분을 살피면서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하라는 식으로 그때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시아버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그때 슬쩍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에 시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 시이모님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이모님 장례식에 가셔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장례식장 자리를 지키시고 발인까지 챙기시는 모습을 보며 제 아버지 장례식에는 발인까지 오시지 않았던 날이 떠오르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1년이 지났어도 억울하고 슬픈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지난 일이라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제가 분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혼자 지내시던 시어머니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들 방에서 지내시겠다는데 제 아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려면 시어머님이 필요하다는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대포로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중요한 시기에 시어머니께서 재수가 없다며 제 친정 식구들을 막으셨다. 일과 그간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철저히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 아들 수능에 재수가 없을 수 있으니 들어오지 마시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치니 바보 같은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는데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시어머님만 괜찮은지 살피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남편의 태도가 제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도 나가서 어머니랑 같이 살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님이 무척 아끼시는 아드님이랑 사시라고 말하고는 둘 다 내 소중한 아들이 집에 오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고 저만 쳐다보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였던 오랜 묵은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현관문 한번 두드리지 않고 어머님을 모시고 신우이 집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 제 마음은 참 복잡하고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오랜 세월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그분도 이제는 혼자 남으셨으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연락도 없는 남편을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제 아들의 아버지이고 제 남편이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에 대해 따뜻한 조언이나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이 갈등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끌려다니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